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이 아주 그냥 후끈후끈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증시에서도 또 비트코인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단축 거래된 하반기 첫 장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폭이 그닥 크진 않았는데 여기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3년 최저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 압박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사실 이게 간단치 않은 것은 지금 8개월 연속 50 아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수축 국면이 8개월 동안 이어진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에 해당합니다. 경기 침체 이슈는 지금 글로벌 경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 지표가 나름 호조세를 보이면서 연준은 추가적인 긴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ISM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만 놓고 봐도 이게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국제시장에서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이 198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런 거 보면 무착륙이고 나발이고 이미 상황이 꽤나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의 흐름은 뜨겁습니다. 블랙록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인데, 아예 대놓고 코인베이스를 끼워 넣으면서 SEC가 강조하는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장치를 아주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포인트는 블랙록과 나스닥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이미 지난 6월 초에 짜웅을 맞춰놨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아주 작정하고 비트코인 ETF 이슈에 달려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쩌면 진짜 이번에는 승인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7월에는 우리의 리플 XRP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 지긋지긋한 소송 이슈가 정리가 되고 도약을 향한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글로벌 모든 XRP 홀더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7월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 글로벌 금융 송금 혁신 이슈 가운데 가장 뜨거운 상황은 연준의 패드나우 출시입니다. 연준의 패드나우 출시와 맞물려서 리플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고조되고 있는데, 단순히 리플 파트너와 연준이 파트너십을 맺은 것 때문만이 아닌 아주 혁신적인 관계성, 이런 것들에 방점을 찍고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참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국내에서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 중단을 발표하며 러그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루인베스트 측은 위탁 운영사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이고 러그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높은 이자율 생각해서 특정 업체에 맡기자니 불안감이 생길 법한 상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중앙화 거래소에 그대로 놔두자니 FTX 사태 같은 일 또 벌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셀프 커스터디나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립토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콜드 월렛은 100% 안전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은행들도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시대에 어떤 투자 영역에서 100% 안전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 역시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콜드 월렛이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아니면 다른 뭐가 됐든 충분히 공부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반기 첫 장날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조기 폐장했지만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살짝 반등세를 확인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는 0.03%, S&P 500은 0.12%, 나스닥은 0.21% 각각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이나 빠른 오후 1시에 마감되면서 거래량 자체가 평소보다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반등세는 보여졌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까보면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지표인 ISM 제조업 지수가 3년 최저치를 기록하며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는 재료로 해석이 됐습니다. 지난달 ISM 제조업 지수는 46을 기록했는데 이건 2020년 5월 이후 3년 최저치에 해당합니다. 전월의 46.9보다도 낮았고 시장의 예상치 47.3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 특히 50 아래에 자리한다는 것은 경기 수축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게 지금 8개월 연속 50 아래에 자리하고 있고 이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에 해당한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의 상황을 꽤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부 실물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노랜딩, 무착륙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 가운데 하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추가 긴축을 단행한다라면 과연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이번 ISM 제조업 지표 상황을 보니까 이런 질문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상황입니다. 국채 시장에서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차가 198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3일 기준으로 한때 마이너스 109.5bp까지 벌어졌는데 이건 지난 3월 지역은행 파산 이슈 당시에 마이너스 108.3bp를 넘긴 것에 해당합니다. 통상 만기가 짧은 채권은 만기가 긴 채권보다 금리가 낮은데 이게 역전됐다는 것은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포인트는 1955년 이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6개월에서 24개월 안에 거의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는 건데 금리 역전이 발생했는데도 경기 침체가 없었던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닥 녹록지 않다라는 점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쩌나 저쩌나 그래도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은 다시 31,000달러 위로 올라서 졌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31,000달러 지지세를 확인하고 이번에는 진짜 4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인데 어째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전보다 2포인트 오른 64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선명한 녹색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좀 더 완화된 투심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여전히 51%대 위에서 자리하면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7월 2일 형성된 촛대의 긴 꼬리를 보면 황소들이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황소들은 31,000달러 오버헤드 저항 위에서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32,400달러 부근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여길 뚫어낼 경우 4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 29,446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상승하고 있고 RSI도 과매수 영역에 있어서 황소들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곰세력이 단기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20일 지수이동 평균 아래로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27,704달러 부근의 50일 단순이동 평균까지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알렉스 크루거는 기술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이 이번에 37,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테라 사태 때 37,000달러 부근에서 급속도로 하락을 해서 31,000달러까지 빠졌었는데 이 구간에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1,000달러를 돌파할 경우 우리는 극적인 상승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을 다시 31,000달러 위로 끌어올린 주역은 단연 블랙록이었습니다. 나스닥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신청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을 한 건데 이번에 보완된 서류에서 나스닥은 코인베이스를 감시 파트너로 명시했습니다. 앞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 등도 SEC의 지적에 대응을 하면서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추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상황입니다. 대체 감시 공유 계약이 뭐길래 이 쌩 난리를 피우고 있나 싶기도 한데 더 정확히는 데이터 공유 감시 계약, 다시 말해서 거래소나 기관 등이 합의된 표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가격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SEC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현물 가격을 기반으로 움직이는데도 출시 승인을 했는데 이건 SEC가 선물 시장 데이터를 공유받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공유 감시 계약 여부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얻어내는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블랙록을 비롯해서 다들 보완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승인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골 때리는 것은 블랙록은 지난 6월 8일에 코인베이스 또 나스닥과 짜웅을 해서 이미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계약의 효력은 현물 ETF 신청 다음 날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금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6월 8일에 이미 다 입맞춰서 계약까지 다 해놨고 15일에 SEC 신청서를 냈는데 16일부터 감시 계약 효력이 발생했다. 근데 SEC가 거래소를 직접 명시하라고 반려를 하면서 이번에 미리 준비해놓은 코인베이스를 밥상 위에 딱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들이 싹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지금 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이번에는 번스타인이 아예 대놓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직접적인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번스타인은 이번 주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서 SEC는 코인베이스 같은 현물 거래소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신뢰할 수 없고 조작되기 쉽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 GBTC ETF 전환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다. 따라서 선물 ETF를 승인하고 현물 ETF는 승인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 운용사들은 최근 나스닥과 같은 규제 거래소 사이의 감시 공유 계약을 제한한 상태이기도 하다. SEC 입장에선 그레이스케일 장외 거래 상품을 취급하는 것보다 월가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주도하고 기존 규제 거래소의 감시를 받는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분석이 사실 좀 솔깃하게 들리는 것은 이번에 SEC가 작정하고 월가 플레이어들에게 현물 ETF를 넘겨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의 SEC 패소 가능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SEC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패소할 수가 있는데 현물 ETF를 줄 거면 꼴보기 싫은 암호화폐 헤지펀드 말고 차라리 월가 괴물들한테 주자, 이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블랙록이 등판을 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SEC가 열어준 것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번스타인 보고서를 보면 월가의 루머가 어느 정도는 사실에 기반인 것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7월 20일 드디어 미국 연준이 페드나우를 공식 출범합니다. 페드나우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이미 여러 차례 짚어봤기 때문에 얼추 큰 그림 정도는 그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페드나우 출범 시점과 맞물려서 리플의 송금 혁신 이슈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이미지 한판이 꽤 많은 것을 단순화시켜서 아주 잘 설명해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왼쪽에 돈을 보내는 사람, 또 오른쪽에는 돈을 받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페드나우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피나스트라를 거쳐야 한다는 건데, 피나스트라는 실시간 송금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연준의 블록체인 기술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피나스트라는 리플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페드나우의 송금 혁신 전체 가운데 일부는 리플 레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꽤나 리플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페드나우는 CBDC의 길로 나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CBDC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기업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는 리더 기업 단연 리플입니다. 15개 기관들에 대한 경쟁력 평가를 진행했는데 리플이 1등을 먹었다더라, 이런 소식 짚어봤었는데 이때 리플의 핵심 경쟁력 평가 경쟁 기업이 바로 R3였습니다. 그런데 R3 역시 리플과의 관계성이 이게 또 꽤나 끈끈합니다. R3는 코다를 만들었고 코다가 처음 채택한 플랫폼 내 암호화폐 바로 XRP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주주는 다름 아닌 일본의 SBI입니다. 심지어 SBI와 R3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각국의 CBDC 관련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R3에는 이미 전 세계 400개 이상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송금 혁신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뜨거운 현존 기업 리플과 R3인데, 이 둘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의 SBI인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에서 9월 사이 어느 시점에서 리플 소송과 관련된 결론이 도출이 되게 되고, 그 사이에 페드나우 공식 출범 이슈가 맞물리게 되면 리플의 도약이 의미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째 꼭 그렇게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은 이게 또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